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캄보디아 관련된 이야기 되게 생생하게 해주셨고 이번에 또 그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긴급히. 이른바 티메프 사태라고 하는 티몬 위메프 사태. 근데 티몬은 살아났고 위메프는 이제 청산되는 거죠. 파산. 티몬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네네.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긴 오아시스가 인수해갔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지금 영업재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뒷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오아시스까지도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티메프 사태에서 티몬 말고 위메프가 최근에 이제 파산, 선고가 된 거죠. 네,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엄청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피해자로 잡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어쨌든 10만 8천 명 정도로 보거든요. 판매자랑 소비자 합쳐서? 네. 그러니까 10만 이제 명이 넘어요. 액수는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뭐 2,000원짜리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느려고 결제를 했고 이미 내 돈은 넘어갔는데 물건을 못 받은 경우, 이런 경우까지 합쳐서 한 10만 명이 넘어갈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5,800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이야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판매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 제가 뭐 맡고 있는 사건은 아니고 제가 상담했던 사건들 중에 보면 이제 뭐 5억, 6억씩 못 받으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 정산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이 회사가 청산된다면, 파산된다면 뭐 남아있는 자산이 거의 또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산이 한 148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지금 미지급 임금이 200억이고 미지급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100억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 이게 원래 이 파산 절차를 시작을 하면 최우선 변제 채권이라 그래서 변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임금이 제일 먼저잖아요. 아니요, 세금이 제일 먼저. 세금이 먼저예요? 무조건 세금. 그러니까 파산, 회생 모든 곳에서 세금은 깎아주지도 않고 무조건 제일 먼저 갑니다. 나라가 먼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흔히 우리 회생 파산 할 때 왜 나라 돈으로 뭐 저런 거 시켜주냐 이러잖아요. 나라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오히려 나라 돈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회수합니다. 나라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뭐 청산이라도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은 아마 148억이면 제 생각엔 다 정리될 것 같고, 근데 임금도 아마 다 못 줄 거예요. 지금 임금 퇴직금만 2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못 줄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이 피해자 5,800억 피해자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네요. 아예 제로. 회사에 148억밖에 없는데 임금 밀린 것만 해도 200억이 넘고 하면 무슨 제주를 해서 혹은 뭐 148억도 이게 말이 148억이지 148억을 실제로 그 가치를 제대로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갖고 있는 자산들이 팔아봐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있는데 지금 있는 자산들 중에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재고 자산이라든가 보관 재고 자산이라든가 심지어 상표권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작은 규모의 부동산들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경매에서 유찰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고 상표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떨어지죠. 그래서 148억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임금은 또 최소 절반은 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이 왜 이게 터지게 됐는지, 이른바 왜 티메프 사태라고까지 부르는지 근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이게 경쟁 심화, 뭐 쿠팡한테 밀려서, 네이버 쇼핑한테 밀려서인지 근본적인 거는 근데 또 이게 단순한 경영 악화는 또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솔직히 경영 악화라고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구영배 대표라는 개인의 인생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영배 대표라는 사람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유명한 분이죠. 네, 당연히 뭐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게 인터파크에 원래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스닥이라는 걸 만듭니다. 구스닥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를 만듭니다. 구영배의 구를 따와가지고 이제 구스닥인데, 이 구스닥이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회사가 이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파크에서 여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잘라냈어요. 어허. 그러니까 쫓겨났습니다, 일종으로. 근데 쫓겨나서 본인이 스스로 만든 게 G마켓입니다. G마켓의 G가 뭔지 잘 모르셨을 텐데 구수닭의 G, 구영배의 G. 뭐 물론 이제 말은 나중에 갖다 붙였어요. 굿 프라이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KT&G가 코리아 투마로우 글로벌이다 뭐 이거 비슷한 거고 네, 담배 인상공사인데 어쨌든 그래서 마케팅용으로 네, 마케팅용으로 나중에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어쨌든 G마켓이 굿싹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G마켓을 만들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이제 소셜 커머스의 초창기 시작이었고 그때 이제 G마켓의 구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쿠팡이랑은 사실 굉장히 다르죠. 뭐냐면 오픈마켓. 네, 그러니까 오픈마켓. 사실상 자신들이 뭔가를 뭐 어떤 물건을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판매자가 들어와서 그쵸. 주선을 하는 역할이었죠. 그쵸. 그래서 최저가 정렬을 해주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역할들이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11번가 이런 것들도 없고 뭐 G마켓, 옥션의 뭐 양강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G마켓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런칭을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마케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G마켓 초창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했고 업계 1위가 됐고요. 업계 1위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상장까지 했죠. 예, 거의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막 G마켓에서 그 종치고 나스닥 상장까지 이뤄내는 굉장히 어떤 쾌거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파크에서 쫓겨난 사람이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을 한 거죠. 사실 구영배 대표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1세대 그 소셜 커머스를 어떻게 보면 혼자 몸으로 만들어내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거의. 그러니까 그 개입된 회사가 너무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가 되죠. 이베이에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거죠. 네, 매각을 대표 입장에선. 매각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받게 되고 이때 계약을 하는데 10년 동안은 국내에서는 이런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 경업 금지. 네, 경업 금지 약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그 받은 돈으로 뭘 하시냐면 싱가포르에 가서 Q10이라는 업체를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 없으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해서 저도 사실 그때 많이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직구 그때 해외 직구. 한창 유행을 했는데 그쵸. 직구하면 뭐 배대지를 찾고 어쩌고 뭐 복잡한데. 여기서는 그냥 오고 가격이 그냥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또 거기서 일종의 공동구매 성격으로 해서 되게 맞아요. 저렴하게 팔았어요. 저렴하게 팔아서 보통 이제 그 당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 헬스 보충제, 뭐 비타민, 뭐 맞아. 이런 약 같은 것들도 지금은 뭐 아이어브 쓰고 쿠팡 직구를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 Q10은 굉장히 많이 썼고 또 요즘 테무 비슷하게 막 들어가면 룰렛 돌려서 쿠폰 주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G마켓에도 그런 것들은 좀 꽤 있었죠. 근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외국 사이트인데 한글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게 Q10이 해외 거라는데 이게 되게 우리나라 거 같네 막 이랬었던. 그래서 Q10을 그분이 사실은 근데 개발자들도 구영배 대표가 데려갔던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Q10이 생각보다 잘 나가서 싱가포르 전체에서 쇼핑몰 순위 1위, 2위를 뭐 다투게 되고 맞아요. 물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등장하면서 확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Q10을 만들었고 그리고 10년 이제 경업금지 조항이 지나게 되면서 Q10에 원래 그 이베이랑 원래 이제 인수를 했던 이베이와 본인이 이제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베이 지분을 본인이 다 가져옵니다. 이번에 다시 사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Q10을 두 개로 Q10 재팬하고 Q10으로 분사를 하면서 Q10 재팬 지분을 다 이제 이베이한테 주고 Q10 지분을 다 본인이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왑을 합니다. G마켓 지분을. 아니요, 그러니까 G마켓 지분은 그대로 있고 이베이가 가지고 있고 Q10을 그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Q10을 나눴던 네네, 거예요? 그래서 Q10 지분을 전부 가져와서 Q10이 구영배 대표 개인 회사가 된 거죠. Q10을 본인이 다 가진 상태에서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G마켓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이베이로부터. 그렇죠. 자기가 팔았던 걸 그렇죠. 되사오겠다. 네. 그런데 G마켓 인수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정용진 회장과 그쵸. SSG가 들어오면서 신세계 그룹으로 4조 넘는 금액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Q10 입장에서는 물론 장사할 길 잘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뭐 그 머니게임 쩐의 전쟁으로 상대가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G마켓 이베이로부터 G마켓 옥션,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는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영배 대표가 나머지를 다 인수하자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쫓겨나왔던 인터파크 쇼핑 부분을 인수할 거예요. 인터파크 중에서 쇼핑 부분 예, 쇼핑 부분. 그러니까 티켓 부분 이런 건 지금도 그대로 그대로 인터파크고. 남아 있고 네. 쇼핑 부분을 인수하고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티몬, 그다음에 리메이크 프라이스를 인수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 1세대 그런 소셜 커머스 중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11번가. 11번가도 인수를 하려고 해요. 정확히는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SK가 갖고 있는데 예. SK랑 지금 나머지 티맵프 그때는 티맵파크라 그랬어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그래서 티맵파크 둘이 인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뭐 주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건 이제 틀어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인수를 성공했는데 이게 지금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2019년, 20년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들으시는 분들, 저희 이 와이스트리트 시청자라면 모두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미 망조예요. 망조? 이미 망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쿠팡이 너무 빨리 크면서 이미 쿠팡이 쿠팡이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영업했던 오픈마켓 시스템을 넘어서 어떤 배송 중심의 업체가 돼 갖고 그리고 이제 로켓 프레시, 로켓 배송 이런 걸 시작하면서 그 오픈마켓의 시대가 약간 지나가고 있었던 시점이고 이미 데이터상 위메프든 티몬이든 아니면은 뭐 이베이 코리아든 이베이 코리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위몬 티메프는 이미 적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11번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소셜 커머스 3사라고 했었던 쿠팡, 티몬, 위메프 그 3사에서 그 출혈 경쟁, 네. 그 치킨 게임 어디까지 갈까 이 기사를 10년 넘게 썼어요 기자들이.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기자님도 예, 저도 그때 그 유통업을 출입을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쿠팡은 뭐 뒤늦게나마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그 규모의 경제에서 뒤처졌던 티몬, 위메프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제 새로운 주인 찾아서 증자 받으면서 갔던 건데 구영배 대표 품에 안겼다가 결국에는 경영도 안 좋아지는 거고. 이미 안 좋아서 사실은 그 시점에 이미 적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Q10이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제 비전이 있긴 했죠. 뭐냐면 Q10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Q10이 네. Q10 역시 본인들이 어떤 재고를 떠안고 하는 회사가 아닌데 Q10의 핵심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쿠팡이랑도 비슷할 수가 있는 Q 익스프레스라는 배송 회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송 시스템 안에 동아시아를 하나에 묶어보겠다라는 게 이제 Q10의 로드맵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그걸 하기 위해 원래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위메프랑 티몬을 인수하겠다라는 게 이제 모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Q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 네. 배송 업체가 있으니 위메프도 가져와, 티몬도 가져와, 인터파크도 가져와. 할 수 있다면 11번가도 내가 사보겠어 그쵸. 하면서 다 붙여서 Q 익스프레스를 써 네. 라고 하면 또 이제 효율화가 될 테니까 이걸 쿠팡의 꿈꿨던 본질이 거네요. 물류회사인 것처럼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합친 회사를 물류회사를 기본으로 Q익스프레스라는 물류회사를 기본으로 한 나머지 회사들이 뭉치면 쿠팡하고 승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걸 꿈꿨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미 굉장히 모든 그 부채도 너무 심각했고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활성화 사용자 수가 너무나 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그 흑자가 그래도 나고 있었던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아해했거든요. SSG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할 때 그렇죠. 뭐 데이터상 어쨌든 흑자가 나고 있던 회사긴 했습니다만 이걸 인수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낸다는 거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신세계 그룹 그 판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신세계의 어려움의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그 이베이 코리아보다도 훨씬 못한 사실은 조금 더 사용자도 없고 활성 사용자 수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두 개의 회사를 인수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사실 끝났다면은 이런 문제까지는 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큼 그 영업들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뭐 Q10의 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까지는 안 나고 있었지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진짜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겨우겨우 영업하고 있던 이 회사가 예. 위시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그 중국 이커머스 업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위시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순수한 미국 회사고 직원들은 다 미국인이에요. 죄다가 중국 거 팔던데. 그렇죠. 이 위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사실은 저도 위시에서 물건 한번 샀다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 정말 짝퉁 많죠.
짝퉁을 넘어서 아예 그냥 다른 물건이 오고. 그 자기네가 표기했던 물건이 아니라 다른 게 와요. 그러니까 위시라는 회사도 사실 아마존처럼 본인 스스로의 어떤 물류를 갖췄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물건을 이제 뭐 재고를 부담하면서 판다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예전 스타일의 예전 한국 소셜 커머스 비슷한 회사인데 그 입점해 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중국 회사였던 거고 그 중국 회사가 스스로 보통 우편을 통해서 예. 그냥 스스로 이제 물류비를 부담을 하고 보내주는 걸 중개만 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위시라는 회사가 어떻게 컸냐면 주로 이제 광고와 특히 이제 구글 마케팅 검색 같은 거 하면 낚시 광고. 네, 위시께 엄청 걸려요. 구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구글 검색으로 뭐 내가 물건을 사고 싶으면 위에 뭐 아마존이라고 걸리는 게 아니라 위시가 엄청 걸려서 근데 엄청나게 싸고 그래서 한번 사보면 말도 안 되는 물건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시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갔죠.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테무보다도 더 인지도가 안 좋은 회사였거든요. 이미지도. 테무보다도 더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고. 근데 그거를 구영배 대표가 그러니까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21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가 2022년에 99%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자체가 거의 이제 가망이 없다고 본 거죠. 물론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실 그래도 몇 위 안에 드는 이런 소셜 커머스 회사를 한국에서 뭐 Q10이 인수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인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각 대금이 2,300억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싸게 산 거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회사, 이미지가 오히려 더 안 좋았던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뇌관이 돼서 전체가 터지게 된 게 이제 TMF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위시 그 인수 대금 충당하느라. 충당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2,300억이 인수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큰 돈이 아니죠. 근데 이 2,300억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금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대금으로 냈냐? 어디서 빨아왔느냐? 어디서 갖고 왔냐?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배송을 하고. 먼저 배송 전에 일단 먼저 소비자로부터 이제 돈을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매자한테 이걸 지급을 해야 되죠. 중간에 이제 배송은 되거나 뭐 돼야 되거나 혹은 지급 후에 보통 배송이 되거나 그냥 배송된 뒤에 뭐 지급을 하거나 보통 그 기간을 정해두는데 그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정산 기간. 네, 정산 기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네이버는 바로바로 줘요 거의. 네, 바로바로 주는 걸로 유명하고 그걸로 이제 사실 소규모 사업자들은 네이버 쪽으로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고 쿠팡만 해도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인가요? 그 정도 맞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7일, 뭐 15일, 한 달 정도로 늘려놓은 거예요. 이미 물건은 다 넘어갔는데. 그 사이에 뜬 기간에 그 돈을 활용하려고요. 그렇죠. 그 뜬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관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보관금까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보관금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들의 매출인 거고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의 채권으로 이제 매출을 받아온 거고 사실은 판매자들은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정산해줘야죠. 네, 이 정산금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모여 있는 그 돈, 그 돈으로 2,300억을 충당을 해서 위시를 인수를 한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단기 자금이고 또 부채인데. 그렇죠. 이 단기 자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만약에 위시에서 제대로 수익이 나고 뭐 생각했던 것처럼 시너지가 나서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뒷돈을 빼가지고 앞돈을 막는 꼴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 대금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 이걸로 이제 정산금 지급이 가능했을 거예요. 네. 문제는 위시 인수한 뒤에도 시너지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 이제 뭐 이거저거 뭐 바꾸고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매자들한테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태가 커지게 된 거고 결국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법정 관리까지 이제 가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2024년 7월에 이제 정산 지연 그리고 이제 환불 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판매 대금을 못 주기 시작을 하고 네. 또 돈이 없으니까 판매자들은 물건 안 보내고 네.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물건이 안 못 오고 해주고. 근데 또 환불도 못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매 중단을 네. 먼저 시켜놓은 거고 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이제 막 밖으로 외부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2024년 7월에 이제 판매 중단 사태, 환불 지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게 24년 7월이었어요. 네,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년 8월에 이제 뭐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제 돈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판매자들이 연합해서 뭐 검은 우산 뭐 집회를 시작하고 뭐 그렇습니다. 검은 우산. 네. 검은 우산 이제 뭐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 같은 거 하고 뭐 검은 우산 들고 나가서 막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악질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생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올스톱. 네, 채권자들이 추심을 못해요. 추심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돈이 없는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 모든 채권자들이 공정하게 돈을 가져가려면 스탑이 돼야 된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악질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회생 절차,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회생 계획안을 안 냈어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뭐 인수자를 못 찾아서 못 냈다고 하는데 약간 좀 의심되는 거죠. 일단 회생 계획안은 이런 스탑만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시간을 좀 벌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갚고 영업도 어떻게 정상화 할 테니 그 시간을 좀 벌어주십시오라고 계획안을 내는 건데 있습니다. 그 시간 계획표도 안 냈다라는 거예요. 아예 안 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매각이 돼야 보통 이 정도 큰 규모의 회사들은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매각이 돼야 뭐 회생 계획안이라는 게 가능하죠. 안 그러면 그냥 폐지예요, 사실. 그렇죠. 자생 능력이 없으니. 네. 근데 문제는 회생 절차 시작을 했고 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일단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회생 파산 사건 하고 저도 기업 회생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계획안을 일단 내거든요. 일단 내긴 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왜냐면 계획안을 안 내면 그냥 바로 파산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노력할 테니까 살려는 주십시오라고 뭔가 써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안 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냥 시간 끌기용이나 네. 이거 회사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건 청산 가자. 네. 이런 심산도 있었다. 거의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수를 위한 시간을 끄는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 사이에 매각이라도 되면 다행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여기에서 티켓몬스터, 네. 티모는 오아시스에게 인수가 됐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한 거고 큐텐 네. 쪽에서 네네. 보면은. 근데 위메프는 그게 실패했단 말이죠. 네. 어떤 차이였을까요? 이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AU, 활성 소비자 수, 이런 사용자 수를 볼 때 위메프는 티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우리가 티메프 하다 보니까 이미지상 위메프가 더 많이 받아들여져서 이미지도 위메프가 또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실 마켓컬리랑 뭐 비슷한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아시스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었고 그 규모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흑자를 내면서 하고 있다. 라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데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뭔가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네. 확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플랫폼 운영의 노하우도 좀 필요하고 왜냐면 오아시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옛날 생협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또 오아시스 마켓 그래서 오프라인 마켓들도 그렇죠. 좀 그런 지역 신선식품, 마트 같은 느낌 신선식품 중심이고 원래는 생협으로 시작을 해서 좀 사이트가 그러니까 뭐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같은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있는 인적 자원들 그리고 뭐 운영 노하우들 그리고 이제 회원들을 데리고 갈 때 오아시스라는 덩치에 인수할 만한 회사 두 개를 이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티몬이냐 위메프냐를 골랐을 때 그래도 위메프보단 티몬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티몬을 인수를 한 건데 사실은 저는 여기도 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티몬 자체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물론 이거는 또 오아시스 쪽의 이제 경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달라지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잠깐만 인수가액이 100억이었나? 잠깐만요. 큰 돈 안 들였어요? 굉장히 싸요. 이유는 다 부채라서. 그러면 티몬을 얼마에 인수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티몬을 총 181억에 인수를 했고요. 예. 이 중에서 116억이 인수하는 데 들어간 거고 65억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 뭐 이런 거 이제 변제하는 데 투입을 해서
이제 181억에 인수한다고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수를 했죠. 네. 실제로 인수를 했는데 문제가 이미 채무도 너무 많고 지금 뭐 미지급, 임금, 퇴직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채무들, 카드사에 주지 못한 돈들을 비롯해서 지금 판매자들한테 주지 못한 돈 등 채무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변제를 하고 또 현재 지금 사이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이트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오아시스가 500억 정도를 투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00억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채도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500억을 투입을 하고 새로 정상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뭔가 결제 대행 해줘야 되는데 우리 좀 아직 불안해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물린 돈들이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내 돈 다 주기 전까지는 우리 못해 이런 거예요. 그런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입장은 카드사들 입장에서 솔직히 이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솔직히 앞으로 잘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물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피지사, 카드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티몬이. 근데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지금 규모가 되게 큰 회사를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회사를 인수를 한 건데 하루하루가 다 돈일 텐데 그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한 1,500억 정도 있던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그러니까 되게 견실한 회사였지만 어쨌든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만약에 이 상태로 지금 거의 회사채로 발현한 그 500억을 지금 쓰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600억 투입한 것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좀 불분명하고 그러면 아직 500억 안 쓴 상태에서 뭐 손을 놓고 포기를 해버린다거나 다른 데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붕 뜰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시 지금 위메프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아예 받을 돈을 다 못 받게 되는 것처럼 티몬도 여기도 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어찌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네요. 일단은 그 회생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끝난 거죠. 엄밀히 말하면 회생 절차가 이미 이제 끝난 건데 인수로 이제 끝난 건데 뭐 판매자들은 어쨌든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이제 돈을 받도록 돼 있었던 판매자들이 꽤 있는데 뭐 피지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어쨌든 뭐 정상 영업이 시작이 된다면야 사실 문제가 크게는 없겠습니다만 정상 영업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또 이건 있습니다. 이제 오아시스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위메프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는 이제 가망 없다. 법원이 선고한 거고 아무도 나는 위메프를 사겠어요라고 나서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생 계획안을 내면 앞으로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의 가치가 얼마큼인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계속 기업 가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항상 파산이냐 회생이냐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파산을 시켰을 때보다 회생을 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야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기업을 정지시키는 게 모두에게 채권자들한테 이익이잖아요. 그럼 계속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봤더니 본인들이 이제 계획안을 안 냈으니까 그냥 현재 드러난 것만 갖고 법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234억이라는 거예요. 위메프가. 그러니까 위메프는 영업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마이너스만 난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청산가치, 그러니까 현재 청산가치 남아있는 건 얼마냐라고 보니까 13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계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티몬 같은 경우는 계속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925억이어서 굉장히 낮았지만 어쨌든 인수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하면서 이제 회생이 가능했는데 이 경우 위메프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 계속 기업 가치가 일단 너무 크고 인수자도 없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기업 가치, 계속 영업을 했을 때의 가치보다 청산 가치, 지금 청산했을 때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으로 회생을 폐지한다. 그리고 파산을 시작한다. 회생 절차에 가면 이 회생위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회생 절차를 가면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는 원래의 대표이사가 이제 담당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책임져라. 네,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라는 의견도 내고 하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요. 근데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 모두 손을 떼야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 이제 모든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환가라고 하는데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뭐 상표권이라든가 뭐 지적재산권 여러 가지들을 파산관제인이 붙여서 이것도 환가를 시작을 하게 되고 파산관제인이 어떤 채권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비유가 조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살아나고 하는 거는 내가 병상에 누워서 내 몸이니까 어떻게 주도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장례 절차로 가는 거는 남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이제 누워서 이제 해부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사실 기업이라는 게 다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기업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이제 잘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기업은 그렇다 쳐도 여기 아까 그 10만 명 넘는 피해자들 5,800억에 이르는 그 못 받은 돈들은 네.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당연히 나라 세금으로 메꿔줄 수도 없는 거고 인수자도 없으니 없죠. 누가 대신 내줄 사람도 없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왜 그 전세 사기처럼 네. 정말 운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뭘 못 따져봐서 그런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먼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구영배 대표나 큐텐 쪽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일단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형사 재판 너무 중이고요. 무리한. 네.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이 기소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걸 넘어서 예. 사실 아까 지금 만약에 아까 판매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자금을 예. 본인이 원래 보관하는 개념인데 그거를 만약에 딴 데 썼으면 이건 횡령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한 걸 보면 횡령으로 잡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사기로 잡혔거든요. 뭐냐면 돈을 줄 수 없는데 혹은 줄 의사가 없는데 예. 나는 이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너한테 안 줄 거야. 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한테 주는 것처럼 속여서 너는 물건이 나가게 만들었다. 요걸 이제 사기라는 거거든요. 기망행위가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돈을 쓰게 만든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라고 해서 사기가 성립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겠는 게 예를 들어서 횡령 같은 경우에는 회사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써야 횡령인데 그렇죠. 회사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의 레버리지로 일으킨 게 과연 횡령으로 볼 것이냐 횡령이 안 됩니다. 다툼이 그래서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기소를 그래서 횡령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근데 사기도 아예 안 줄 거라는 생각과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걸 또 검찰이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 해야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인정이 될 전액 인정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조 5천억 뭐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4천 5천억 정도는 인정될 거라고 보는 게 아까 말했지만 사실 이게 법적으로만 일종의 보관금이나 다름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될 돈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넘겨주게 하고 물건을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만 잘 되면 계속해서 영업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 우리가 당장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서 갖다 쓴 얼마만큼이 또 다음 달에 구매자들이 사서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일종의 그 폰지 스킴처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사업이라는 게 그 위시를 인수를 해서 그만큼 제대로 된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사업을 인수를 하는 시점에 대부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폰지 스킴 자체가 말 그대로 사기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횡령은 또 이제 1,000억 원대인데 이거는 뭐냐면 팀원 UF 계열사로부터 뭐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이런 명목으로 받은 거. 구영배 대표 개인이 개인이. 좀 받은 돈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게 횡령으로 넘어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건 구영배 대표라든가 이 큐텐 쪽 수뇌부들 그 관련자들의 어떤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만큼 잘못이 맞습니다. 일단 그거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건 네. 이런 소셜 커머스 판매자 분들 너무 안타깝고 저도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 방법도 많이 찾아드리곤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네.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거래는 누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네.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음 받고 옛날에 왜 장사할 때 보면 넘겨주고 어음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렇죠, 어음 할인을 그렇죠, 한다거나 이제 어음 대금 지급을 받는데 그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한 달 뭐 정상 기간이 그렇죠. 한 달, 두 나중에 달 이렇게 줄게. 넘어간다는 건 일종의 어음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약속만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돌아갔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신뢰를 했던 거고 그 신뢰는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신뢰 때문에 사실 큰 피해를 보시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홈플러스도 그렇고요. 반란도 그렇고요. 지금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반란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상담만 한 게 아니라 뭐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파산을 하면 아까 5,800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보통 그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으신데 소규모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이 뭐 2억, 1억, 2억 이렇게 되면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줄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파산을 하게 되면 지금 뭐 1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뭐 판매자만 봐도 좀 몇천 명 이상은 될 텐데 이분들이 태반이 회생이나 파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 도산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업은 잘 되는데 데이터상 채권은 있어요. 앞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저쪽에서는 빨리 나 돈 달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판매자들이 또 태반이 본인이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공장에 또 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UF라는 덩어리가 망하게 되면 네. 결국 여기에 공급하셨던 판매자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또 따라서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2차 판매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도산을 하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네? 도산을 하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도산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본인이. 난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팀원 같은 경우나 구영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고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사실 이분은 얼마를 챙겼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자가 판매자가 UF가 망해서 돈을 못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정산해야 될 대금 지급을 못했단 말이에요. 나도. 예.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파산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못 주게 되면 이 내 거래처에서 나를 고소를 해요. 그렇죠. 사기다. 그것도 사기라고. 네. 왜냐? 그럼 그 사기가 성립이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UMF라는 데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걸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뭐 태반의 경우는 잘 방어를 하면 사기로 뭐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기로 고소가 일단 되고 뭐 기소가 되고 이러면 처벌받는 게 두려우시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갚아버립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가 과연 거래처 채무만 있었을까요? 딴 것도 있죠. 보통은 다른 채무들도 있어요. 이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형사 피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해가지고 이 돈을 갚으면 이미 한계인 상태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뭐 카드 빚을 내고 했다. 이걸 이유로 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줄줄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좀 아쉬운 점은 기업은 그렇게 윤리적인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너무 윤리적이에요. 윤리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UMF는 본인 손해 안 보고 회생 계획안 넣고 파산해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피해자분들은 제대로 회생도 못하고 파산도 못한 상태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오히려 빚만 더 커져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들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법인이라는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개인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법인이고 법인에 문제가 생겨도 여기에 따른 뭐 유한 책임만 지는 거니까. 근데 개개인들은 또 그게 또 쉽지 않으니. 일단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에 꽂힌 법인제도와 주식회사 유한 책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소규모 법인에서 뭐 대출 받으려 그러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100%. 그렇죠. 지금이야 없지만. 지금도 뭐 아예 없진 않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흔했고요. 2018년까지는 그냥 저희 다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한 책임이고 뭐고 그냥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무를 지신 분들이 많고 특히 위메프에 공급하셨던 분들은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쿠팡이나 네이버로 들어가시지 위메프로 많이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업해오셨던 분들, 이미 대표이사 연대보증한 채무가 2억, 3억씩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번 사태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면 차라리 나은데 무너지지를 못하고 거래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대출을 갚으려고 하다가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휴, 이게 뭐가 최악인지 뭐가 차악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네. 뭐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국회에서 입법도 하고 있고 많은 네.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일종의 규제죠. 에스크로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 판매자 대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활용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에스크로 뭐 공인된 에스크로 업체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제 제도를 마련을 꼭 해야만 이제 소셜 커머스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암초는 좀 많습니다. 일단 딱 벌써 생각이 드실 텐데 이 규모가 몇 천억씩 되면 이 낙점만 해도 한 달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권이 달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에스크로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업체여야 되는데 소규모 업체들이 시장 진출하는 거를 결국 규제로 막고 있는 게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대로 뭐 도입이 될지 그래서 제대로 시행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티몬 UF 뭐 홈플러스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은 아니니까. 네. 특히 이제 뭐 반란 같은 경우에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든 이런 에스크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마 도입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결과적으로 에스크로 이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행만 뭐 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시사점이 되게 큽니다. 근데 또 이런 사례를 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판매자들 돈 못 받으신 분들을 비난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적자 심하고 돈도 못 버는 티모 UMF에 물건을 왜 넘겼냐? 뭐 저기 뭐 어딥니까? 쿠팡이나 네이버 가서 팔지 왜 거기에서 팔고 있었냐? 막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UMF 팀원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법정 관리 신청할 걸 뭐 알고 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급작스럽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네. 거의 굉장히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뭐 사실 말이 쉽지 본인들이 지금 위메프라는 공간에서 그동안 투자해놨던 돈들이 있잖아요. 투자해놨던 돈과 역사 그러니까 왜 판매자 지수가 높으면 좀 더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판매자 지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단골들도 생깁니다. 별점, 판매자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단골, 이 샵은 꼭 이용해요, 댓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곳인 그리고 이미 거기서 이제 뿌리 박힌 사람들이 많은 쿠팡이나 네이버로 진출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두 번째로 뭐 잘 아시겠지만 쿠팡 그런 오픈마켓 성격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로켓 배송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런 오픈마켓 시스템으로 돌아가질 않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말이 쉽지. 제가 항상 회생 파손할 때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서울역 노숙인 중에 이발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이발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에 남자들이 이발소를 안 가게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까지 분명히 이발소 가셨을 거예요. 96년, 97년까지는 그쵸. 틀림없이 이발소만 가셨을 거예요. 남자는 이발소, 여자는 미용실.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발소 한 번도 안 가셨을 거예요. 아마 미용실만 가셨을 거예요. 그쵸. 아마도 지금까지 내지는 최근까지 뭐 이렇게 바버샵 이런 거 유행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미용실만 갑니다. 그래서 막 기능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든가 이발소를 막 20년, 30년 운영하셨던 분들이 픽픽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이발을 해서 기능 올림픽 메달을 땄던 사람인데 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딴 일을 했어야지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참 시대의 변화 앞에 세상의 변화 앞에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트랜지션이라는 건 항상 쉬운 게 아니라서 저는 비난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안타까운 점들은 제가 가까이서 만나보면 이 판매자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50대 이상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개인 회생 신청하고 막 그래요? 회생 파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문제 같은 것들을 최대한 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막 급한 대로 막 급정 가지고 돌려막기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지금 많이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형사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려면 결국은 형사 하나하나 대응하는데 보통 이제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고 하나하나 본인이 대응하다가 뭔가 말꼬리 하나 잘못 잡혀갖고 기소되고 그럼 그거 막아보려고 합의금 나까지 마련하고. 사기로 막 네. 저기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면
나한테 뭐 물건값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날 사기로 고소 안 합니까? 그렇지도 고소하죠. 않을 거 똑같이 아니에요. 하죠. 예. 똑같이 하지만 두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파산을 할 정도로 혹은 회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그러니까 돈이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법원이 이 사람이 돈을 빼돌린 게 있거나 허투루 쓴 게 있는지를 완벽하게 추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생 개시가 됐거나 파산이 이제 뭐 절차가 개시가 됐다면 그러니까 회생 인가가 됐거나 파산 개시가 됐다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법원이 그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돈 내역 같은 걸 하나하나 들여봤는데 그런 요인들이 없어요라고 인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은 사실 개시나 인가가 되면 아, 이 사람이 돈을 이상하게 쓰진 않았겠구나라고 판단을 끝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없이 대응을 하더라도 그 고소 걸렸을 때 본인이 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일종의 뭐 면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면책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형사 절차랑 민사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면책은 아닌데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사기관은 사실 이 사람이 돈을 빼돌렸는지 안 빼돌렸는지 이 사람이 지금 줄 돈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100%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서 해주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어떤 횡령금은 없고 그러면 뭐 기망행위도 없었다 내지는 뭐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고소를 한 곳에서 당하지 않아요. 세네 곳에서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변호사 비용 하나에 500만 원씩 쓰면 그 돈이 없습니다. 그 돈 있었으면 그쵸, 돈 갚았죠. 그분들은. 그런데 회생파산 절차에서 들어갔던 자료 가지고 형사 절차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야, 이게 우리가 그 위메프 사태, 그러니까 티메프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위메프의 그 파산 선고, 이게 그냥 쇼핑몰 하나의 몰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네요. 줄줄이 이어진다는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거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상거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하는 점이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메프 그래서 Q10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뭐 무리한 인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도 데이터 보고 안 되면 진작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접을 때 접어야 한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여기서 접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됐을 텐데 제가 법인회생 같은 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법인회생은 제가 개인회생이나 뭐 개인 파산은 상담하면 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거의 다 수임을 하십니다. 거의 다 수임을 하시는데 법인은 아,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 중에 5명에 1명 정도가 할까 말까예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로 가신 게 아니고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본인이 내 회사, 10년, 내 회사. 20년 동안 그리고 심지어 뭐 네트워크도 충분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거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쉽게 포기를 하시는데 법인은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아니 근데 그 과거에 수많은 사례 보면 대기업들도 법정 관리 가서 살아난 회사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하이닉스 아닙니까? 네. 하이닉스도 여러 차례 막 회생 거치고 매그나치 윈수도 했고. 채권단 그 공동 관리 거치고 막 은행들이 이것 좀 빨리 사가라 LG전자한테 막 사가라 했는데 LG가 아유 이제 우리 치를 떨어 반도체 안 할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SK 만나서 저렇게 이제 잘 된 건데 그러네요. 기업도 그렇고 법정 관리 기업 회생 절차가 결코 죽으러 가는 건 아니다. 사실 초창기에 뭐 지금 뭐 사실은 제대로 이제 TMF가 완성이 된 시점 자체가 23년 맞죠? 그래서 뭐 얼마 안 됐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좀 팔아보고 데이터 안 나오면 그때 법정 관리로 들어갔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걸 숨기고 오히려 공격적 마케팅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네. 피해자만 더 많아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 점은 그거죠. 이 점에서 구영배 대표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Q10이라는 회사와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법정 관리라든가 들어갔으면 낫지 않았을까. 개인에게도 낫고 다른 사람을 위해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뭐 해주실 말씀 다 하셨을까요? 예, 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한 50분?